그게 어떤 점에서 갈렸냐면은 1심, 2심은 지금 이 공사를 공사업자가 이 하도급업자가 받을 돈이 총 1억인데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 한 세대와 관련된 채권이란 것은 10분의 1인 1,000만 원이 아니냐, 1,000만 원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대법원은 아니다, 1억이다, 전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점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물론 뭐 이제 그 상급심 원칙에 따라서 상급심 우선적인 효력에 따라서 대법원 판단이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맞을 건데, 한번 이게 그 사례를 이해하고 법리를 이해하는 데는 한번 1, 2심 판단이 왜 대법원 판단하고 달랐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1, 2심 판단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채권자가 이 하도급업자입니다.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 범위는 공평의 원칙상 당의 채권과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한 물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320조 규정의 문헌 자체 해석에 의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특정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특정한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 사건 주택은 요 지금 하나입니다. 이 사건 주택 하나는 구분 건물로서 다른 9세대의 주택과는 구별되어서 독립한 소유권의 격차가 되는 특정한 부동산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독립한 특정물로서의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성립되는 피고의 유치권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전부인 1억 원이 아니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 1,000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 라고 해서 1,000만 원 받으면 비켜줘,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근데 대법원은 이제 판단이 달랐어요. 이게 대법원 판단의 골자는 지금 원심 법원은 요 물건과 관해서 관련성 있는 채권 자체는 그 물건에 투입된 거고, 이게 네가 창호공사를 1억 원어치 했지만 그걸 그냥 러프하게 따져보면 여기 한 세대에 들어간 돈은 1,000만 원 아니냐, 나머지는 다 여기 이렇게 다른 곳에 들어가 있다, 9,000만 원은. 그러니까 네가 이 물건을 그러니까 돈 받을 때까지 비켜주지 않을 그런 권리란 것은 1,000만 원에 한정된 권리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더구나 이 물건들은 다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과 관련된 거는 1,000만 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 판단은 어떤 면에서 결정적으로 이게 원심하고 달랐냐면은, 이게 그 관련성 있는 채권이라는 게, 이 원심은 여기에 들어간 요거하고 관련성 있는 채권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계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전체 계약 때, 이 전체 공사 계약 때 공사 계약이 관련성 있는 채권이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이 채권을, 이 전체 공사를 계약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한 점유를 한 세대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그 채권이란 것은 여기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채권 전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사람은 전체 공사를 다 했고 그래서 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죠? 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뭐 2세대 점유할 수도 있는 거고, 4세대 점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1세대 점유할 수도 있는 거고, 10세대 점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다, 결국은. 그러니까 공사 계약 자체는 관련성 있는 채권이라는 것은 전체다, 전체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하나뿐인 것이지, 이 계약 자체가, 그 관련된 채권이
여기에 관한 채권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제가 대법원 판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부분.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건축 공사 중 창호와 기타 잡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도급한 하나의 공사계약임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구분 건물 각 동호수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전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또 그 공사에는 각 구분 건물에 대한 창호 방호벽뿐 아니라 이런 다른 공사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도급업자 피고에게 이 공사대금 중 일부 지급한 돈도 특정 구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만을 따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전체에 관해서 지급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가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피고가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목적물 13대 주택입니다. 전체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은 하도급 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 관계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서 공사대금 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 전체하고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는 이런 관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계약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고, 그 다음에 전체 대 전체가 관련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전체 채권을 다 받을 권리가 있는데 점유를 축소해 나가서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요 공사 대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결련성 있는 채권은 이 전체 공사 대금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이제 공사대금 1억을 다 주고 다 줘야만 이 부분에 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이제 내린 겁니다. 자, 결국 이런 원심 판단은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 관계, 그다음에 유치권의 불가분성, 이런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런데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우리가 어렵게 판단되는 부분이 과연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물건에 관한 채권이 뭐냐 하는 결련성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판단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결련성이 없다, 결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판단하기가 쉬운지 그 밑에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년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사안하고 참 비슷해요. 이 대법원 사안하고 참 비슷한데, 요거는 지금 부산고등법원 사안은 아파트 13개 호실에 도배, 그 다음에 마루장판, 요거를 시공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근거로 아파트 중에서 한 개 호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한 사안입니다. 요거하고 참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상대방 주장이 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 지출한 공사대금, 즉 전체 공사대금을 13개 호실로 나눈 금액에 한정되어야 된다. 원심 판단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대법원 판단에 원심 판단하고 비슷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산고등법원은 상법 58조 규정에 의한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면 충분하고 유치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았어요. 맞죠? 서로 상사유치권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이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냐, 이 얼마냐 하는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상인 간에 서로 간에 상인 간에 발생한 채권이고 그게 상거래 관계로 해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면 상사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 하나를 두고 이 물건 하나에 관련된 채권이 뭐냐 하는 걸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민사유치권으로 가더라도 장판하고 도배하고 마루장판했던 이 공사업자가 전체 대금을 다 받아야 그 13개월 나누기 13분의 1이 아니라 그 전체 대금을 못 받은 대금을 다 받아야 그 물건을 비켜줄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사유치권으로 가게 돼버리면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그죠? 네, 이론적으로.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실무상으로 민사유치권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뭐 결련성 이런 그런 부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상사유치권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상사유치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자, 상사유치권이 굉장히 편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이런 상사유치권에 이렇게 되면은 상사유치권이 좀 무분별하게 너무 남용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의 어떤 실무는 이 상사유치권의 적용을 막기 위해서 적용을 막기라기보다는 그런 상사유치권이 너무 많이 활용돼서 유치권이 오히려 더 범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물건의 점유 취득이 상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냐라는 해석을 할 때 까다롭고 또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유치권의 요건은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것, 그 다음에 그 점유 취득이 상거래로 인해서 점유하는 것일 것. 이게 두 가지인데 앞에 부분은 어떻게 타치할 만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둘이 업으로서 상인으로서 두 사람 간에 거래한 상인 간의 채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의 여지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터치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상거래로 인해서 점유를 취득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부산고등법원 사례도 이런 상거래로 인한 점유 취득이냐라는 부분이 첨예하게 부딪혔더라면 이게 그 원피고 간에 쟁점이 됐더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판단이. 그러니까 상사유치권 인정된다. 이렇게 이것처럼 판단이 났겠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지금 다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이제 보통은 공사하다가 공사가 이제 공사 대금이 안 못 받으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이렇게 점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두 사람 간에 공사를 시킨 사람, 공사를 한 사람 간에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상거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과정을 법원이 지금 요건이 아까 사법의 상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이렇게 되잖아요. 상행위로 인해서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쉽게 안 봐줍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하다가 돈을 못 받아서 중단되고 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안에서는 이 점유라는 것이 점유 취득이라는 것이 상행위로 인해서 취득했다기보다는 그냥 공사가 중단되니까 그때부터 취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점유가 언제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같이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예를 들면 건물 신축 공사를 맡아서 공사업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 간에 도급계약이라는 상거래 채권, 도급계약이라는 상행위 이런 걸로 인해서 점유를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원이 그렇게 되면 이제 상사 유치권이 너무 이렇게 많이 활용될 수 있어서 법원이 해석하는 것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점유를 취득한 게 아니라 공사가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행위로 인한 점유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치권 접근하시면서 상사유치권의 어떤 그런 그 적용 여부,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1페이지의 후반부에 대구고등법원 2006년 사례는 지금 이제 이게 온천개발공사입니다. 온천개발공사. 그래서 그 이런 온천개발공사에서 이 돈을 공사한 사람이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유치권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점유를 주장을 한 케이스에서 그 12페이지 하단 부분, 12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그 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에서 1번, 5번, 6번 이런 토지에 관해서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사유치권은 성립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피고 회사와 망인, 그 다음에 이게 건축주입니다. 망인 및 전모 씨 사이, 망인하고 전모 씨는 건축주하고 그 상속인 간의 관계인데요. 이런 그 피고 회사와 이런 망인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렇게 해서 피고 상사유치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배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 공사 금액이 크고 또 이제 기업들 간에 또는 상인들 간에 이런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이 상사유치권이 왕왕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공사 관련된 채권의 결련성,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련성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부동산 공사 관련된 돈, 그 다음에 임대차 관련된 돈,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기타 문제, 이런 걸로 나눠서 살핍니다. 지금은 이제 한참 한 2시간 이상은 이제 부동산 공사 관련된 채권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총 이제 10시간 정도를 하려 했는데 아마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 결련성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게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십시오. 자, 먼저 몇 가지 지금 요 대법원 2008년 5월 요 사례를 비롯해서 쭉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요 사례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물 신축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다 완성된 경우도 있고 또 짓다 끝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런 그 건물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돈, 못 받은 돈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유치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건물 신축 대금이 땅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냐 하는 그런 논리인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죠. 같기도 한데, 결국